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제자분들의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희 선임 연구원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이라든지 목적, 그리고 군 특수성급 안전을 살펴보고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한 후에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성화 신사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하기, 국방각 연구소의 안전보건 확보 임무 실행하는 현황이라든지, 다음에 국방각 연구소의 안전보건 확보 임무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이상혁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이창옥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께서는 10분씩 그 시간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혁 변호사님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저도 간만에 이제 친정 쪽에 와가지고, 저도 법무병과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너무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그 김민희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나 안전보건관리 체제, 그 안전보건 조치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군의 특수성,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이렇게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몇 가지 이제 첨언한 거는 제가 이제 써놓은 그 발표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요 발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좀 제가 제안드려야 될 것들을 요 발표 범위와 관련을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안전보건 관련 그 법령,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행법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현재 우리 군사 관련 작용에 관해서 어떤 예외 조항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를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또 공무직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요거가 다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외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민간 사업장과 같이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준수를 하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현행법을 준수를 해가면서 국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마련을 할 때 군의 특수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발표 내용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우리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 요런 분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때도 좀 우리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내용 잠깐 하기 전에 이제,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이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군의 특수성은 사실 없다고 보고 민간에 개방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의 특수성이랑은 별 상관이 없고 사실 민간 부분과 같이 동일한 그런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국방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나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또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제 군인하고 이제 군무원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 군사작용을 크게 나눠보면 군령작용과 군정작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정작용들은 대부분 이것도 일반 우리 행정작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 작용의 특수성, 우리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군사 작용들은 그 본질은 바로 우리 군에서 하는 군사 작용의 그 본질이 적대행위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대행위랑 가까울수록 우리의 군의 특수성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적대행위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군의 특수성이 좀 옅어진다고 했는데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할 때 탄창 결합하고 탄환 일발장전, 그 다음에 조종권 안전, 딱 요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위험도는 극대화되고 최고도로 이르게 됩니다. 사실 총알과 총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사실 그 총은 그냥 쇠파이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총알은 우리 뭐 하나나 충산이나 이런 총알 만드는 제조업체랑 사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특수성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적대행위와 어느 정도 얼마나 가깝고 그 적대행위를 고려를 했을 때 군의 군 고유의 임무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수성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조치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체제에 구축할 때 이제 고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뭐 합참은 뭐 군령작용을 하면 되니까 여기 제외하고, 뭐 각군 본부에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조치들에 대해서 요거를 좀 내실화 있게 좀 규정화하고 시스템을 이제 갖춰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군의 특수성을 이제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감독관들이랑 그다음에 일반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군사법원이 존재하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법원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관할이 민간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거고, 근데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상 그 중대재해 첫 번째가 이제 사망사고고, 두 번째는 전 7개월 이상 부상 입은 부상자가 2명 이상, 그 다음에 급성 중독 근로자가 뭐 이제 직업병으로 3명 이상이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대재해가 되는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민간 수사기관, 그 다음에 다른 뭐 급성 중독이나 부상사고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밖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 고용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게 좀 더 예컨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이제 그 관할 문제라든가 군에서 적용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을 하고 어느 수사기관이 이 법을 집행할 될 것 같은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수사하는 우리 군사경찰이나 우리 군검찰 관련 요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우리 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수사의 능력을 또 향상시키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욱 변호사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창욱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국방 분야에서도 그 중추를 담당하는 ADD의 안전센터장을 맡아 그간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ADD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실행 현황과 노하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국방 분야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국방안전 분야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실무자로서 오늘 이 부분을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며,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저는 올 때 질문을 조금 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오랜 그 부서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유도하시는지, 그리고 안전 담당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인사이동이 있는 조직에서 안전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수급업체와는 책임 소재나 업무 분장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의무이행은 법 취지가 이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센터장님 말씀과 그다음에 안전보건 정보 시스템인 에이시스, 그리고 그 예산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무기체계를 안전팀을 신설해서 전담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를 외부인에게는 오프라인으로도 제안을 수령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통합 상황 대응 체계 등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과거 이력을 관리하는 부분 등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이 조금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마치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결 중에 조금 안전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일부 소개해드린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도 제가 제출했는데요. 유해병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초청 강연 자문 등을 받은 것,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유사 현장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하고 실제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이다. 이런 부분도 판결에 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제도, 그 안전보건관리 등 책임자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제도 정도로 운영이 돼서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안전 관련 그 업무 평가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을 한 사건들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서 사내의 안전 문화를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제가 수사 현황이나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발표문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과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정형화된 실험에 대해서는 속도보다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에서는 불편이 요구된다는 부분, 그리고 긴장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의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선임연구원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혁 변호사님 그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상혁 변호사님께서 지적해주신 군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안전 보건을 위한 군의 특수한 업무 이외의 일반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에서 이렇게 공공 부분이나 이제 군 특수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뤄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런 정무적인 특성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들의 그런 심사숙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이런 반영들이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반영해서 일선 실무자들이
교육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그 입법적인 개선 사항에서 말했듯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안전 보건 확보 방안을 위한 그런 체제와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원 센터장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자료를 듣고 아마 지금 변호사님이 다 이해를 하셔서 그때 특별한 제가 대답을 많이 할 건 없는데 사실 그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관리자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뭐 의견 청취라든지 위험성 평가, 연속성, 조직 구성원의 안전 참여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구성의 안전 참여를 위한 안전보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ASIS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타 제한제도 다른 기관들도 많이 합니다. 제한제도 한다든지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안전근로협의체가 있습니다. 자회사하고 상주 인력 간의 수급과 도급업체 간에 간에 갖고 있는 안전근로협의체가 있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순회점검뿐만 아니고 정기점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양한 의견 청취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분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방침이라든지 또는 제도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 이런 곳에 다 녹아 들어가야 각 기관들이 정말로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블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공군위원회 최상수 공사라고 합니다. 지금 그 군의 그 법 적용 관련된 부분에서 그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샤에서 그 지침이라든가 평가 같은 걸 받아서 그 지침을 보완하고 그 아까 지금 상호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을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의 지침을 따라가고 그리고 군 특성이 반영되는 규정과 또는 훈련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국방 안전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특수성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게 만들었을 때 실제 연구 사례들에 보면은 한국군의 경우에는 너무 그 내부 규정화 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문제가 있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오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안전부 같은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침을 보완해 주는데 자문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군에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게 선별 과제가 되어야만 예외 규정으로 신설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는 중첩법 적용 전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그 예외적인 부분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 예외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 아니면 조직 관련된 부분이나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 역량이라든가 지금 현재 산업법에 있는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그냥 예외 사항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예외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이게 우리가 그러한 이 의무나 체제를 구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교육 훈련이나 그런 국방 관련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 예외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예외를 두는 거지 뭐 그런 의무나 그런 일반 그 민간에서 하는 그런 안전체계 구축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피하고자 적용 예외를 두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런 관련 전담 부서가 굉장히 큰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국방안전훈련과 관련해 훈련에서 지금 안전과 관련한 조직 체계와 그런 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훈련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사실 국방안전 훈련이라든가 지금 국방에서 제가 알기로 법 추진 내용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 사항이라거나 어떤 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 둥글로쩍하게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각 군의 특성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각 군 본부에서 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군안전보건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정일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혁 변호사님께서 군법무관 출신으로 아주 전문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는 한 2년 전부터 군의 적용 여부, 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토의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도 비슷한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느 정도의 피로도에 쌓여 있는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어떤 발전 방향을 찾고 해결을 해줘야 될 의무가 이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야전부대에서 요구사항들이 뭔가 하면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휘관들이 훈련이나 또 어려운 작업이나 이런 것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법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나오기 전에 한 5년 전에 국회에서 국방안전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습니다. 그게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들 중대재해처벌법을 바꾸지 않고서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 인력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같이 국방안전기본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을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실 같으면 연구실에 그 조그마한 분야에 연구실 안전법이 있고요. 그 교수님들이 머리가 좋아서 연구실 안전법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훈련만 가지고 훈련은 내부 규정이에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직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를 해야지 이것이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토론문에도 이제 잠깐 써놓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전보건관계법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다 보니까 일단 그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상충되는 약간 좀 내용이 뭐 상충된다기보다는 이제 군의 특성이 되는 국방부 소관 법령을 이제 제정을 하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법령이 이제 생기면은 군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법이 있으면 또 더욱 좋기는 하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쉬운 일인가는 한번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국방안전기본법을 어떻게 이제 뭐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군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내대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에 조금 예외를 두거나 어떤 뭐 적용 제외를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관부처 간에 그게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게 일단 선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김희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대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협의 절차가 좀 생략이 됐다라고 이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 주신 내용에 동의가 되고요. 그 중처법이 아시다시피 이중적인 인과관계로 그 산업법의 구체적인 위반이 있을 때 중처법이 또 위반을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의 관행이 그래서 이제 중처법 의무 위반이 그 산업법의 의무 위반을 유발했는지를 따져서 인과관계를 보게 되는 구조이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인과관계를, 중처법은 워낙에 포괄적인 법이다 보니까 다 인과관계를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 국방안전기본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해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 업무만 수행을 했으면 법 위반이 없다, 기초법이. 그렇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처벌에 대한 그런 게 좀 면책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입법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저도 군에서 일반장교로 5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군의 특수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양 센터장인데요. 지금 방금 오 박사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ADD에서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처법이 시행이 22년도 1월 27일 날 시행된 이후에 사실 중처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가 몇 가지가 생겼을까 세봤어요. 그랬더니만 정확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나왔는데 100에서 150가지 정도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안전과 보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100에서 150가지를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자뿐만 아니고 직원들 또는 군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지킬 거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 데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키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산업법은 도급사업장이라는 그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게 지켜져야 되는데 도급이라 하면 자기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군은 기본적으로 훈련 장소가 육해공군이 하늘에서 바다 밑에서 모든 땅에서 본인 훈련장이 아닌 곳에서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라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산업법 4조에 보면 산업법 4조와 산업법 시행령 4조에 보면은 예외 조항이 되는 기관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거기에는 원자력이라든지 광산업, 그 다음에 건설업, 기타 5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법들은 전부 다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훈련보다는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도 국방과학용처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ADD도 군은
생산돼서 운영되는 무기 체계를 운영하지만 ADD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특별법 안에 산업법 내용을 녹아 들어가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외 조항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으나 한수원이나 기타 모든 여러 기관들하고 실제 예외 조항으로 있는 기관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득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특별법을 했을 때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군은 도급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실제로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별법이라는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고 7전대 이철중사입니다. 지금 바쁘신 와중인데 잠깐 좀 간단하게 질의 3가지 정도만 드리고 싶어서 가장 큰 거 중에는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국방안전훈련에서는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도 일단은 이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판례를 봤었을 때는 병은 이제 노동자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근로자가 안 들어가다 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라든가 산업안전보호법상의 대상자로 들어가기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중천법 관련해서 최초에 이제 적용 얘기가 나왔었을 때 일부 경력 쪽에서 이제 헌법소원 제기한 내용도 좀 있고 현재 지금 위원 관련해가지고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이제 법적 관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용 제외 관련해서 제언해 주셨던 발제자님 관련해가지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병주 의원 쪽에서 지금 군안전기본법 가제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아까 제언하셨던 부분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사 관할권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와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제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 특별사고경찰권 관련해가지고 권리를 갖고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군에 있는 안전 인력들도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경험도 있고 명령권도 갖고 명령이라든가 지금 관할할 수 있는 이제 적용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군 안전 인력들을 군 근로감독관 이런 개념에서 특사경을 줘서 조금 수사 인력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병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군 안전인력 특사경 관련된 부분은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보셨습니다. 뭐 병이 근로자냐 이 문제 결국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가 결국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뭐 산업안전보호법 여기 보호를 받게 되느냐 문제는 아니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희애 박사님께서는 이제 충분히 짚어주셨지만 양측 논의가 이제 팽팽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근로자성을 이제 강조를 해서 병은 근로자가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법적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논리상으로는 타당한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면 간부는 보호해주고 병은 보호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호 상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거고 실제 또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주로 간부들보다는 이제 초급 간부 아니면은 이제 병 그다음에 좀 부사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병들이 거기서 적용대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정작 법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법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약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사고 발생 관련해서 뭐 군 근로감독관 그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뭐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 뭐 안전 그것도 하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해서 우리 군의 고유한 근로감독관 제도를 만들고 이분들이 군사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이제 뭐 정책적으로 고려해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첫 번째 사안은 이상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는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해서 조회가 깊진 않아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할 부분은 지금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관 분들도 이제 막 그 사건이 계속 늘어나니까 인원이 충원되고 수사 경험이 쌓여가는 단계였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제가 알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그 도입되기 전에는 압수수색 경험이 없는 근로감독관이 거의 대부분이고 구속영장을 그런 걸 청구해본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속도가 나고 있어서 군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는 게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실무상의 수사 속도나 뭐 그런 부분이 고려된다면 교육이나 이런 게 충분히 돼서 문제가 없다면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1세션 발표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